3월 25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한국 국민 전체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상국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 바꿔 말하면 죄송합니다, 임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판단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 판단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국민적 관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죠. 이 그리스 시대,希腊 시대에 소위 그 소크라테스라는 철인이 있었죠. 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국가가 내세운 신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제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결을 같이 하면서 학문 체계를 세웠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소위 근대 철학의 뼈대를 세우고 삶의 가치나 목표를 지향하는데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얼마든지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허술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이 많이 정부 각 강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고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요즘 말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죄를 면제받거나 또는 잠깐 몸을 피신했다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 고뇌하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니까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나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명 앞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총독 정치니까 로마 소위 법령에 의해서 처형은 됐지만 사실은 예수의 죽음의 결정은 예수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로 말하면은 요즘 교회 교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겠죠. 당신들 판단대로 알아서 하든지. 그런데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헌재가 여야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 많고, 헌재에서도 국무총리 판결만 보더라도 여러 형태의 자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용을 받아들인 사람, 기각을 받아들인 사람, 또 각하를 받아들인 사람,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해요. 그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 판단으로는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각기 판단이 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형태든 결정이 납니다. 각하냐, 기각이냐, 임용이냐. 응?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진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국가가 완전 두동강이 나 있어요. 여와 야로, 쉽게 말하면 우와 좌로, 좌와 우로. 그건 구분도 안 돼. 지금은 좌인지 우인지도 몰라요. 오직 편이야, 편. 보수냐 진보냐 그것도 뚜렷하질 않아요. 실로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런 경향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라가 망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의 조짐을 알고 정부가 김성일과 당시에 또 한 사람을 일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황윤길이라고. 근데 그게 동인이고 서인이에요. 파벌에 따라서 당시에 일본을 총괄하고 지켰던 풍신수길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인인 김성일이는 전혀 침략할 의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겁니다. 황윤길은 그래도 앞날을 내다봤어요. 그 엉큼하기가 짝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보러 길을 비켜주면 대륙을 올라가겠다고. 이게 정한론의 뿌리예요. 결국은 조정에서는 누구 말을 인용해야만 되느냐. 다음에는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사실상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기록으로 남긴 그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이미 10만 양병을 많은 조야에서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했다, 이게 선조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졌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적 질서 재편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제2기를 출범하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어게인 다시 만들겠다 하면서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 질서인 다자관계를 사실상 흔들어 버렸어요. 양자대결, 양자관계,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하나는 안보 위협이고 하나가 관세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 카나다에게 관세를 25%씩 부과해가지고, 또 유럽은 동맹국 아닙니까? 나토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동맹이죠. 유럽, EU로 좀 결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에게도 방위부를 처음에는 2%까지 GDP에 총 국가 총액의 2%까지를 얘기해도 지금 5%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한테도 그런 분위기가 닥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반도체 다 관세가 좀 붙었어요. 철강. 이게 심각한 거야, 좀.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가가 완전히 공중에 떠 있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뭐 각부 장관, 감사원장 무슨 뭐 다 그냥 줄줄줄 탄핵 대상이에요. 무조건 탄핵이에요. 그게 입법 독재라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지금 9건인가 8건이 헌재에서 지금 기각됐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수당이 집권당은 아니더라도 국가의 미래는 상관없이 나라 위기를 조성하도록 무주공산 국가를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빼고는 일본, 심지어 중국 또는 대만 또는 그 외 국가들로 순방을 하고 있어요.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까지도, 뭐 유럽은 고사하고라도. 근데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전화 한 통화 못해. 왜? 국무총리가 없고 대통령이 없으니까. 각국 나라 원수들이, 대통령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나라가 이태로운 겁니까? 어떤 분은 지나간 말이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나름대로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김정은이의 전술은 두 가지예요. 내부적으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지지 세력이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도록 흔들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확 싫을 때, 바꿔 말하면 6.25 전쟁 때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이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면서 파병도 했지만은 북한의 모든 병기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아마 거의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산 무기 체계가 러시아 전선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 갔어요. 뭐 방사포, 자주포, 심지어 미사일, 뭐 일반 폭약, 대전차 무기, 탱크 전부 다 실어나렸어요. 막 수만 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래식 전쟁 형태는 취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지금 무모하게 핵전쟁을 벌이기에는 지금 가공할 만한 한미 동맹 체계, 또 북을 위협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체계가 겁이 안 나겠어요, 저도? 이런 면에서는 뭐 하늘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받지 않게 하는 하늘 나름대로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격동과 또 혼란의 시대를 마감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양측이 숫자 경쟁을 하고 광화문이냐 여의도냐 안국동이냐 헌재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성적 국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기회란 뭐냐? 대통령이 탄핵되든 각하되든 기각되든 우리 국민이 바짝 서둘러야 할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개헌입니다. 제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너무 많아요. 뭐 중국에 14억의 대의원 3,000명 있고 중앙위원이죠.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미국의 상원 100명, 하원 425명인가 그렇습니다. 일본도 중의원 참의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치인들을 인구에 비례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최고 200명 정도가 적절해요. 지금 국회가 저렇게 집단적으로 다수당이 독점을 하면 권력에 의한 행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 독재가 있어요. 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를 하든 정권을 잡든 이후에 어쨌든 선거구 제도를 바꾸고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섞인다고 말이에요. 섞여. 지금 전라도에서는 어떤 당이, 경상도에서는 어떤 당이 이렇게 집단적 표심 행태가 나타나면 이거 불행한 나라예요. 내부에 대립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걸 극복해야 돼요. 정치는 생산적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다당제, 그래서 연립정부를 만들어내야 돼요.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내치라고 대통령은 외교권이나 국군 통수권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상징성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를 세워서 국민의 마음을 신의 경외함 앞에 일치되도록 하고, 나라의 안정과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교를 해야만 실리를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불호도자식 정치 체제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확실하게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시련에 부딪혔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석유, 철강 다 그것이 모체가 돼가지고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 근데 이게 전부 관세 장벽이라든지, 또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만 생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란 시장을 벌릴 수도 없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를 또 부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딱히 중국하고 미국이 최고의 지금 무역전쟁, 환율전쟁, 기술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어느 쪽에 기울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경제적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게.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넘어가느냐. 그래서 현명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많은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거나 또 외국의 인력을 들이는데 생소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가 있는 것만큼 예우를 해주는, 그래야 기술자들이 머무를 수 있고 한국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반도체, 자동차 다 놓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국가관을 정립해요. 특히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방산업이에요. 지금 이미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T-50 공중에서 연습기죠. 공군들 전투 연습, 폭격 연습하는 거 T-50 연습기죠. 지금 우리 공군력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KF-21, 지금 세계가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4.5세대예요. 그래도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을 장착해서 적의 공군력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영토도 초토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KF-21이 이미 양산 단계에 돌입했어요. 지상에서는 K9 포로부터 탱크, 그리고 각종 미사일까지. 우리 지금 현재 현무 시리즈, 지난번에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현무 5가 선을 보였어요. 그것도 가공할 무기죠. 지금 지상에서 재래식 무기로서 그런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험해가지고 성공해서 현지에다 지금 배치하고 있는 무기 중에 현무6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건 아주. 평양 같은 거 뭐 30분 이내에 초토화시켜버려요. 그건 핵무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전술 핵무기나. 약 13kgton까지 위력을 갖고 있다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방산업에서 또 원자력 발전에서 세계에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체코 같은 나라가 우리 원전을 지금 거의 도입하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체가 되고 있지만은 그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술로 소형
원자로를 생산해서 세계가 전력난에, 특히 이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이 수요돼요. 이걸 보급하고 충원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한국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니까. 방산업, 원자력 산업, 이거 두 개가 주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크라이나전, 중동전이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결국은 끝나요. 끝날 때 다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건축 경기로부터 특히 전력 경기, 그리고 유럽이 지금 트럼프의 독자적 노선 때문에 이제 미국도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소련의 위협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했던 방산업을 주로 실전에 배치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산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이 가장 강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무기 수출 국가라서 4위예요, 4위.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영국도 제치고, 일본도 제치고, 독일도 제쳤어요. 이만큼 우수한 기술을 축적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안보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를 넘나드는, 또 세계 사람이 최고의 관심을 갖는, 지금 우리 무기책으로 방위업을 유지하고 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폴란드로부터 에스토니아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우리 국산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집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다 국산 무기 체계로 자기 안보의 위협을 방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두려야 할 것은, 어차피 헌재가 이제 다음 주쯤은 발표를 할 겁니다. 4월 초순까지 사이에. 그러면 이제 국민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받아들여야 돼, 숙명적으로. 어떤 탄핵이 오든 임용이 오든 기각이 오든 탄핵에 대해서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주제를 뭐라고 정했느냐, 정상국가로 가야 한다. 비정상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를 믿어야 할 것은 저력입니다. 우리 한국민족의 저력.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 440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930몇 회 대환란을 겪고 적은 것까지 합치면 960회, 약 1000회를 우리가 순환을 겪었답니다. 그러면 1000회를 잡으면 5년 단위로 한 번씩 전 국민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이 파괴당하고 길길이 찍히는 민족의 서름을 겪었던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합치고 서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양보하는 미덕을 갖고 다소 자기 편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지금 눈 초망초망이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국가 체제를 갖춰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